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9월달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1일자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죠. 아파트 가격 예측은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에 입각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도. 헤럴드 경제 2020년 9월 20일자에 나온 말이죠. 서울도 190으로 심각한 전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도 186.9로 2010에서 2015년 전세가 폭등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전세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한번 현실을 볼게요. 전세 물건이 부족하면 전세값은 뛰기 마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종로구 같은 경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수요는 많으나 물건이 나오지 않아 거래를 못하고 있다며 인근 신규 분양을 노리는 매매 유보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전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요? 대기 수요가 있다고 하죠. 대기 수요가. 그래요. 서울에서 전세값은 비싸죠. 5억 이상 하는 경우가 많죠. 전세로 살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구매력 있는 그 무주택자가 많겠죠. 그래요. 부동산 균형가격 법칙에 입각하면 어떤가요? 연이자율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또한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 부동산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요. 진리 같죠.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전세값은 뭔가요? 전세는 부동산 투자 수익의 한 형태이죠. 그래요. 연이자율이 변했나요? 변한 거 없죠. 전세값이 뛰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섭리 작용이 했죠. 섭리 작용이 있다고 했죠. 섭리 작용상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요. 그런데 시기상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탕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시장이 바로 반응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시기가 빠르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인간들이 빨리 반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죠? 최근 들어서 갭 투자를 하죠. 갭 투자. 갭 투자가 뭔가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주택가격 역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거래는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갭 투자를 하죠. 갭 투자를 중시하죠. 그래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간다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방식이 뭐라 했나요? 진리에 완전히 합당하지 않지만 또 진리에 완전히 그릇된 것도 아니죠. 좀 불완전하지만 좀 진리에 다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구매자나 판매자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거래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전세값이 뛰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월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요. 법칙상으로도 그렇고 또 법칙에 입각해서 법칙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법칙에 입각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는 보고 있고. 어때요? 빠르게 반응하겠죠. 9월달 아파트 가격도 뭐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빠질 일은 없죠.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상승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적게 상승하느냐, 많이 상승하느냐. 뻔한 거죠. 그래요. 사람이 거래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래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도 사람이죠. 다 전세값만 보고 있겠죠. 전세값이 뛰냐 안 뛰냐. 지어낸 게 아니에요. 갭 투자를 하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현실적 요인이 있겠죠. 어때요?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떡하나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주택 구매를 싫어해도 집을 구해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대기 수요 중에 많은 이들은 집을 사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대료만 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도 뛰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임대시장은 냅두고 뭘 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작용이 좀 작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9월달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현재 뭐 실제로 거래되는 자료가 많지는 않죠. 그래도 조금씩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거래를 하면 한 달 안에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죠. 아직 뭐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정보가 좀 나와 있어요. 동작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9월달 거래된 것 중에서 7월달, 8월달 거래 있는 것만 다 샘플로 골랐어요. 다 넣었어요. 7월달, 8월달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오르지 않았는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오래된 거면 또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3개월만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래요. 삼성 레미안이 있는데 7월달에 14층이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8월달에 10층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9월달에 5층이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5층이면 저층이죠. 7월달 대비해서는 확실히 올랐죠.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14층보다 비싸게 거래됐죠. 7월달보다는 확실히 올랐어요. 8월달에 근데 8월달에는 10억 5천에 거래된 게 있죠. 10층이. 그래요. 8월에 비하면 한 2.8% 빠졌죠. 근데 실제로는 안 빠졌을 수도 있겠죠. 저층이니까. 하지만 빠진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요. 빠진 거는 좀 후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또 삼성 레미안 114제곱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8월달에 거래가 안 됐어요. 7월달에 11억 3,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고층이죠. 3층이 저층이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거 확실히 오른 거죠.
확실히 오른 거예요. 몇 프로가 올랐냐면 그냥 고층이면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건 무시하고 상승률을 보면 9.69%죠. 8월 달에 반이 오르고 9월 달에 반이 올랐다 가정하면 4.85%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두 경우 보면 어떤가요? 두 경우 모두 다 7월 달 대비해서는 오른 거죠. 오른 거예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 삼성 레미안 또 2차가 있어요. 59.89제곱미터 보니까 7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2층이. 9월 달에 보면 어떤가요? 또 동일한 12층이 9억 원에 거래됐죠. 7월 달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올랐죠. 3층하고 좀 비교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8월 달에 8억 6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8월 달에는 또 확실히 올랐죠. 그래요. 저층이 8억 6천 원에 거래됐잖아요. 근데 7월 달 고층이 8억 2천만 원이잖아요. 8월 달 삼성 레미안 2차는 올랐어요. 하여간 상승률을 보면 4.65% 되죠. 8월 대비해서 4.65% 올랐어요. 삼성 레미안 2는 또 8월달에 거래가 안 됐어요. 또 5층이 9억 6천, 4층이 10억 원에 거래됐죠. 9월달에. 그래요. 7월달 대비해서는 확실히 올랐죠. 4.17% 올랐죠. 절반씩 올랐다 가정하면 2%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도동 레미안은 어떤가요? 상도동 레미안 또 1차 84제곱미터가 거래됐어요. 7월 달에는 9억 7,500만 원에 거래됐고 9월 달에는 10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7.18%가 올랐어요. 또 동일한 방식으로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3.59% 오른 걸로 볼 수 있죠. 우성 59.82제곱미터를 보면 7월에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8월 달에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9월 달에는 7억 7천만 원 거래됐어요. 8월 대비 마이너스 6%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7월 달보다는 올랐죠. 그래요. 8월 달을 대비해서는 하락했죠. 8월 달에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걸 수도 있어요. 8월 달에 7억 5,500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올랐죠. 한 8.61% 올랐죠. 그래서 조금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하락했죠. 다른 것들은 다 상승했는데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7억 7천만 원이 잘 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도샵은 어떤가요? 1층이 9억 원, 2층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됐죠. 8월 달에. 9월 달에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11층이죠. 고층이죠. 8월 달 9월 대비 퍼센티지를 구하면 0.96%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죠. 원래 저층보다 고층이 비싸니까.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전세 끼고 있다거나. 하여간 뭐 이건 애매해서 그냥 상승한 걸로 그냥 안 한 걸로 할게요. 알 수 없는 걸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현대 또 59.96제곱미터가 있죠. 7월달에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고 8월달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근데 8월달에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죠. 8월달 대비 10% 올랐죠. 근데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저층이니까 좀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한 10% 싸잖아요. 저층이 1층이. 7월달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올랐죠. 그래요. 애매하니까 이것도 그냥 모르는 걸로 할게요. 알 수 없는 걸로 할게요. 흑석 동양 아파트는 어떤가요? 7월달에 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9월달에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죠. 층도 비슷하죠. 14.61% 올랐죠. 반씩 올랐다 치면 7.3% 오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84제곱미터를 볼게요. 7월달에 13억 원에 거래됐죠. 제 고가가 8월달에 14억 원에 거래됐죠. 층도 비슷하죠. 많이 올랐죠. 3층이 거래됐는데 13억 5,700만 원에 거래됐죠. 빠진 걸로 할 수 있겠죠. 빠진 거는 좀 하락한 거는 후하게 본다 했죠. 3.1% 마이너스 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 빠졌을 수도 있겠죠. 저층이니까. 7월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7월달에 2층에 거래된 게 있어요.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죠. 저층끼리 비교 가능하죠. 저층끼리 비교하면 7월달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1억 이상 오른 거죠. 그래요. 하여간 이거는 뭐 하락한 걸로 이렇게 할게요.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는 어떤가요? 14층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8월달에 12억 7,500만 원에 거래됐죠. 8월달에 9월달에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죠.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층보다 비싸게 거래됐죠. 이건 확실히 오른 거죠. 만약 고층이 거래됐으면 13억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넘어갔겠죠 당연히. 한 0.4% 오른 걸로 할게요. 이것도 7월달에 비교하면 확실히 올랐어요. 7월달에는 또 저층에 거래된 게 있어요. 동일한 3층에 거래됐는데 12억 5,2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하여간 7월달 대비해서는 다 올랐으면 알 수 있죠. 그래요. 애매한 거 다 빼고 그 계산을 하면 6개가 상승하고 3개가 하락했어요. 상승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9월달은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해왔고 또 9월달은 상승으로 마감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8월달 가격이 너무 비싸게 거래된 게 아니면 8월달 가격 정도면 사면 잘 산 거겠죠. 그래요. 그렇게 가격을 계산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8월달에 아주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8월달보다 하락한 게 있으면 어떤가요? 사는 게 좋겠죠.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같은 도시에서 바른주택 정책은 뭘까요? 주택의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결핍에 의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의 바른주택 정책은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급을 우선 쉽게 해야 되겠죠. 이 말은 공급을 쉽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쉽게 생산하고 판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을 쉽게 하고 판매를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마을을 수리해서 쓰는 거죠.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재건축 요건 강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건축 요건 강화에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안전지 진단 강화,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웃시켜야 되겠죠. 왜 아웃시키나요?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량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결핍을 야기시키죠. 조건이 되면 급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급등하는 건 아니죠. 뭐 금리 하락이 뭐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요. 결핍이 됐을 때 조건이 결핍 상태였을 때 조건이 갖추어지면 급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급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공급을 쉽게 해놔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공급이 잘 안 될 때 많이 공급해 놓으면 좋겠죠. 수요자가 많이 줄어있을 때.
그래야지 급등을 방지할 수 있겠죠. 미리 해놓으면 서서히 오르겠죠. 미리 안 해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급등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충분히 보급돼야 되겠죠. 결핍이 사라져야 되겠죠. 서울은 45.99%밖에 보급이 안 됐죠. 광주는 80% 보급됐죠. 그래, 부산도 한 60% 보급됐죠. 뭐 최소 60% 정도 보급돼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럼 언제까지 결핍 상태가 계속돼서 이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싫어해서 아파트에 살기 싫어하는 사람 빼고,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특정한 사정 때문에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빼고는 아파트가 다 보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80%도 작을 수도 있어요.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시장을 물론 미래는 간 건 아니죠. 미래를 보고 온 건 아니죠. 그 시장의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 했어요? 시장에 작용이 있죠. 섭리 작용이 있어요. 그걸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 했어요? 얘기했죠. 그래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 작용의 끝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어떤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섭리작용인 거예요. 풍요를,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인간에게 풍요가 약속되어 있다고. 섭리작용의 끝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보급되냐?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얻을 때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도 80%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작용의 결과가 거의 마무리된 게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섭리작용이니까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막아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파트에 못 살게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파트 개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뭔가요? 공급을 어렵게 하죠. 아웃시켜야 되겠죠. 이런 건 결핍만 야기할 뿐이죠. 정부 주도 공급 아웃시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급량 감소를 시키죠. 결핍 야기하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려고 했죠. 다 멸망하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시장을 억제했죠.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죠. 시장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억제하면서. 그 산업공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시하고 상인들을. 항상 가난했죠. 가난하니까 딴 나라에서 침략해오면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지 못했죠. 일본도 그렇고 뭐 병자호란도 있었죠. 하여튼 외침만 있으면 크게 당했죠. 그러다가 결국 막 멸망했죠. 정부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부는 꼭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부든 간에 정부는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주도해서 공급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시장 기능이 왜 작동을 안 하나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돼 있으면 어떤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도 못 하겠죠. 자기 집을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는데 그걸 막을 명분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10년간 제법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겠죠. 그래요. 뭐 그렇다 해서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막을 수는 없지만 상승률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었겠죠. 또 천천히 또 올라갔겠죠. 올라가는 상황에 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올린 거예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수요를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왜 만드나요? 팔기 위해서 만들죠. 살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요를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매와 판매, 보유를 쉽게 해야 되겠죠. 구매와 판매가 어렵고 보유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쉽게 살 수가 있나요?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매, 판매, 보유 다 어렵게 했잖아요. 거래량이 확 줄죠. 사기가 어려워진 거죠. 팔기도 어려워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공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수요자가 있어야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죠.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요? 수요자와 수요량이 많아야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 당연한 얘기죠. 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주택 소유자 주택수가 증가하고 임대주택수 역시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무주택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임대주택수죠. 특히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에게 절실한 거는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 낮아야 되겠죠. 원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생존 수단이잖아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야지 누구나 집을 쉽게 사려고 하겠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어때요?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뭐 대한민국과 같이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세금 가지고. 쉽게 사게 냅둬야 된다는 거죠. 세금은 다 뭐라 했죠? 소득세라는 거예요. 세금이 필요하면 소득세를 올려야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세금은 다 소득으로 내잖아요. 부동산 세금을 올려버리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같은 거 철폐해야 되겠죠. 위험만 관리해야 되겠죠. 대출규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이 약한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요.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 특히 상승기에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안 되겠죠. 실거주 요건 이런 것도 철폐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이건 역시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고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 자산 3억 원이 있는 애가 전세 살고 있어요.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7억 전세가 7억 원이에요. 실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7억 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전세를 7억 원 주면 어떻게 되나요? 3억 원만 대출 받으면 되겠죠.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럼 빨리 그래요.
더 빨리 돈을 갚을 수 있겠죠. 더 빨리 저축할 수 있는 거죠. 이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요. 그 실거주 요건 이런 거 다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자산 3억 원 있는 사람이 7억 3억 원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사는 게 투기인가요? 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이게 현명한 거죠. 7억 원 대출 받아서 그래요. 집 사는 것보다 좀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는 정책은 다 그릇된 정책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